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는데 네. 오늘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윤여정 씨의 오스카상 수상 소식 너무 기쁜 소식이라 잠깐 좀 짚어보고 갈 텐데 오늘 수상 소감 발표만 했다 하면 관심을 모으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해서 이제 감명을 줬는데요. 그 중에서 경쟁자였던 다른 후보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언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감독에게 공을 돌리는 것도 많았고요. 물론 영화하고 정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울림을 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만에 사실은 굉장히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예. 경제도 어렵고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도 간만에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굉장히 기쁘고요.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됐었습니다. 네. 외신도 보도 따랐고요. 그래도 어쨌든 서구 중심,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영화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뭐 우리 BTS도 수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세계 주류 국가로 돼가고 있다. 아직 변방은 아니다 확실하게 예전 같으면 뭐 그냥 남의 나라 아니면 다른 나라 수상하는 거 쳐다만 봤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어쨌든 우리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브래드 피트 만나뵈서 반갑다. 정의석 감독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다. 내가 글렌 클로즈와 어떻게 경쟁을 하겠느냐 이렇게 상대방을 치켜 세우는 소감이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이 차지했거든요. 윤여정 배우 하면은 지금 최근에 젊은 층으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비결이 뭐라고 정치인으로서 보십니까? 윤여정 씨의 인생사 같은 경우도 많이 조명되고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뭐 가족 문제나 이런 걸로 부침도 많이 겪었지만은 당당하게 이제 사실 지난해 기생충도 하지 못했던 아카데미의 수상을 이제 이번에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지만은 결국 여우조연상에서 수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젊은 세대에게 큰 충격을 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가 예전에도 보면 스포츠만 하더라도요. 항상 저희가 메달을 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뭐 구기 종목이나 이런 것보다는 레슬링이라든지 복싱 이런 시절이 있었고 최근에는 국민들이 피겨라든지 다른 또 이제 우리나라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했던 것을 성과나는 것에서 많은 힘을 얻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카데미상 수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걸어온 길 중에서 이제 우리도 만드는 것이 국제적으로 먹힐 수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그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여정 씨의 인터뷰가 아마 잠시 뒤에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간대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가 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대담 끝난 뒤에는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또 이 소식 조금 더 다뤄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잠시 뒤에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오늘 주제 가지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주말 영향 때문에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최근에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오래 방역 피로감이 누적되다 보니까 곳곳에 해이해진 모습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다시 개인 방역의 끈을 바짝 조여야 할 시기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कि किसको ऑक्सीजन की जरूरत है किसको नहीं है लेकिन उसके बाद में भी रिश्तेदार मरीज के रिश्तेदार 2-2, 3-3 सिलेंडर लेके जा रहे हैं खालियों का पता नहीं चल रहा है कुछ लोग गाड़ियों में भर के लेके जा रहे हैं हमारे यहाँ सिर्फ 2 कर्मचारी जो देखते हैं उनके ऊपर ऐसे बार करते हैं बिल्कुल मानने को तैयार हो जाते हैं।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내리고 얘기죠. 이곳 한강공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식과 음주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용객들이 남기고 간 술병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밤 기니까 천천히 먹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일찍 안 쓰고 그냥 오면은 무조건 걷고 말을 진짜 안 해요. 항의를 많이 하시고 아니면 막 진짜 욕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 복무 지침 등을 통해서 공직사회 전체에 권고를 하게 된 예정이고
이번 주 내내 일평균 14만 명 내지 15만 명의 접종 시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지금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사흘 동안 100만 명 확진, 참 인도 상황을 보면 잠시의 방역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잠시 줄었습니다만은 주 중반으로 가면 800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일단 오늘부터 공공 부분의 회식과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공공 부분만으로 이 한정을 한 이유는 있을까요? 만약에 민간까지 모임을 다 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예. 어려운데 물론 뭐 방역에 필수 불가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시간도 지금 뭐 5인 이상 제한해서 많이 가지 못하고 예. 10시까지 또 보통 9시 반 정도 되면 다 이게 정리해서 나가시라고 해요. 보통 예. 10시 전에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어려운데 예. 민간까지 다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나마 이게 사실은 어쨌든 동전의 양면인데요. 저도 뭐 주말 사이에 좀 지역에 다녀보니까 식당에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시는 분들, 가족 단위로 오는 분도 있고 친구들이랑 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밥 먹으면서 마스크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 또 와서 이제 뭐 커피 마실 때도 얘기할 때는 써주십시오 얘기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실 때는 마스크 벗고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마스크 끼고 그게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예. 근데 또 아마 그게 뭐 지적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도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예.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고 또 시간 잘 지키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뭐 좀 벗어나는 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잘 따라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공 분야만 해도 뭐 모이지 말자 이런 메시지 전달은 충분히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거리두기 완화된 지역도 오늘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이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방역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정부에서 통제식 방역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기에 분위기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효과가 확실하게 안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방역 때문에 또 거꾸로 말하면은 그 사업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크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희 동네만 해도 제가 집에서 지하철까지 걸어오는 그 짧은 거리에 지난주부터 이번 예. 주 사이에 3군데 가게가 폐업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거꾸로 아까 인도에서 축제하다가 이제 확진자가 100만 명 늘어난 사례도 얘기하셨지만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뉴질랜드 콘서트 검색해 보시면요. 뉴질랜드는 5만 명이 운집한 상황에서 거리두기와 그런 어떤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고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확진자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식 방역을 하려면은 뉴질랜드 같이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제식 방역을 선택했음에도 초기에 중국 입국자 같은 경우에 되게 늦게 차단했고요. 그 이후에도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누적되고 있고 반대로 백신 확보를 늦췄기 때문에 백신으로 또 해결하는 방법도 요원해 보이고 저는 이거는 정확히 한쪽 성과를 냈었어야 되는데 계속 뜨거운 물 찬물 틀었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국민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예. 백신 수급 일정에 대해 정부가 또다시 한번 이런 어떤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뭐 어제 긴급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희망 고문은 하진 않고 정확한 일정과 정확한 계획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통제식 방역이라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통제식 방역을 통해 가지고 현 상태를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통제식 방역을 진짜 잘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나 아니면은 예.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노마스크나 아니면은 방역 수칙 완화를 이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뭔가 더 심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럼 통제식 방역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 통제식 방역의 원칙이 뭐냐면요. 초반에 자영업자분들은 이 제도에 찬성하고 참여했던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강도가 굉장히 높게 뭐 예를 들어 2, 3주 진행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겠거니 아니면 영업을 원래처럼 할 수 있겠거니라는 기대감이었고 정부도 그런 식으로 사실상 홍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반년에 가깝게 이런 매우 강한 통제식 방역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뭐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답은 백신이다라는 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도 뭐 그거는 100% 인정하는데요. 근데 코로나의 문제의 원인이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건 뭐 정부가 만든 게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적인 게 이제 지자체에서 경북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인구가 좀 인구 밀도가 적은 데서는 예. 시간도 좀 늘리고 아마 모임들도 늘리는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5인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데는 인구가 굉장히 땅은 예. 넓고 인구 밀도는 뭐 한 서울의 한 뭐 0. 몇 %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그런 데는 충분히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예. 뭐 강원도라든지 그런 뭐 전남,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은 사람이 모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된 인구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뭐 구분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뭐 백신이 지금부터 답인데 정부가 토요일에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에 대해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백신 수급에 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게 언제 공급되는지는 아직까지 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국민들이 듣기를 원하는 답은 매달 달에 얼마나 오느냐 이건 같아요. 아마 근데 저도 뭐 계약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아마 지금은 사실 백신 공급하는 회사들이 거의 갑이죠. 대부분 예. 어찌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뭐 모더나 화이자 쪽으로 몰리고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아마 어찌 보면 정할 텐데 저는 아마 보기에 계약 자체를 분기별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기별로,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실 분기라는 거는 3개월이거든요. 예.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달 어떤 뭐 백신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은 아마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서 예. 그래도 지금 딱 수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6월 말까지 1,200만 명 하겠다. 그다음에 9월 네. 말까지 뭐 얼마 하겠다. 9월 말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뭐 실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어떤 백신이 매달 달에 얼마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네. 나는 언제 맞을 수 있느냐 이게 대부분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백신을 내가 맞을지. 예. 근데 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정부의 어쨌든 이렇게 명시적으로 수치까지 발표할 때는 도입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 계약 물량을 그래프를 봐도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처음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4불짜리고 화이자 모더나는 20불 이상이기 때문에 비싼 거 맞을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정부 측에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김호랑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좋은 거 나오니까 그때 가서 그거 사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처음 나왔던 화이자 모더나를 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화이자 모더나 계약 물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결국 초반에 화이자 모더나를 많이 구입했으면은 많이 계약했으면은 지금쯤 이스라엘처럼 상당한 물량을 납품받아가지고 결국 방역에 성공했을 것인데 지금 보면은 그때 판단 미스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백신이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더 뭐 좋은 어떤 뭐 백신이 나온 게 있나요? 저는 결국에는 그때 판단 실수가 지금의 어쨌든 방역 대란을 초래한 네. 것이다라는 것은 정부가 겸허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저것도 계약했으면요. 계약서에 공급 날짜 없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그 계약 현황을 보면서 아 우리가 몇 월쯤이면은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예. 사업을 지금 접을지 아니면은 대출을 더 땡겨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볼지 아니면 새로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은 영업을 좀 축소하고 버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배달앱 같은 것만 해도요 켜면은요 몇 분 뒤에 도착합니다가 떠요. 근데 지금 배달앱만도 못한 어떤 백신 수급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물량을 공급하는 쪽에서 이거를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말하면요 홍남기 부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계약 시점보다 늦어진 물량은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약한 것보다 지금까지는. 늦어진 물량은 예.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계약한 시점 얘기하면 돼. 다른 나라는 다 얘기해. 우리나라가 무슨 대단한 계약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만약 그렇다면은 거꾸로 우리 계약은 굉장히 불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공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라고 하면요 그건 계약한 게 아니죠. 도대체 어떤 물건이 납품받을 때 기한이 없이 계약을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경우엔 그렇죠. 지금 그 일본만 해도 그렇죠. 지난번에 총리가 가서 1억 분 확보했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또 회사에서는 안 그렇다 그러잖아요. 협의 중이다. 사실은 지금 백신 공급에 대한 것들은 거의 백신 제조 회사들이 좌우한다고 봐요. 당연히 아마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도입하기로 확정됐지만 또 안 주면 어떡하냐 이거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문제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이슈가 결국은 계약하기로 한 시기에 도입되느냐. 그거는 저는 뭐 정치력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두 메시지가 충돌이라니까요. 아니, 홍남기 충돌되는 게 부총리는 아니고 사실은 지금 자꾸 어찌 보면 과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계약을 된 건 맞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11월 집단면 달성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믿고 따라주면 되는 것이지 자꾸 예전에 뭐 어떻게 했다 이걸 지금에서 얘기할 필요 있어요. 예. 아니, 어쨌든 홍남기 지금 부총리는 아니, 이거 짚고 아니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의 네.
저 총리 권한대행의 오늘 녹취를 저희가 준비해서 네. 듣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도입, 접종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홍남기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백신 확보 상황과 접종, 또 안전성 등 백신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백신 도입과 더불어서 접종 역량도 늘리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듣고 오시겠습니다. 상반기까지 고연령, 고위험군, 방역과 의료력 등 1,200만 명에 대하여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향한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앞서 3분기 중 도입 예정 백신이 약 8천만 회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토대로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하여 1차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접종 인프라가 지금까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즉 예방접종센터는 5월 초까지 204곳에서 267개소로, 민간 위탁 접종 의료기관은 5월 말까지 2천여 개소에서 14,000여 개소로 확대되며 이 경우 우리는 일일 최대 150만 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한 접종 역량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백신 도입도 문제고요. 도입된 백신을 어떻게 빨리 맞추느냐, 접종 역량도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나가겠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백신 불안을 좀 진정시키는 의미의 오늘 담화였는데 정부 발표대로 된다고 하면은 11월 집단 면역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처럼 확보된 어쨌든 계약된 물량이 전 인구의 2배가 되고요. 그다음 집단 면역 달성할 수 있는 3,600만 명이 한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1차, 2차, 뭐 3차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예전에 뭐 독감 백신 이런 걸 물론 그보다는 조금 엄격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게 전국적으로 할 때는 병원 의원 단위에서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 정도 역량은 전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150만 명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6월, 7월부터는 거의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이게 어찌 보면은 뭐 3,600만 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고 있고, 사실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백신이 뭐 불안하다, 물론 사고도 나고 있지만 이 백신에 대한 사실은 어찌 보면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이 뭐 90% 정도 다 맞겠다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50%, 뭐 30%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물론 아스트라제니카라든지 얀센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달체 백신에 대한 뭐 혈전에 대한 위험도 있겠지만 언론의 역할도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 백신 맞는 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화이자 백신 물량은 아마도 하반기에 집중, 그렇죠. 지금 보니까 3분기에 집중된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럴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기존 백신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관건인데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한 부분도 있고요. 또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도 들어온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미리 접종 순서가 앞부분인 분들이 안 맞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좋은 백신을 홍보한 게 정부 쪽이에요. 오히려 화이자, 모더나를 빨리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싸고 좋은 백신이라고 홍보했던 게 정부 쪽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본인들이 해명해야죠. 그걸 국민들이 못 믿는 걸 어떻게 국민들 탓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계약 조건이요 못 밝힐 거 같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또 11월 접종을 확신합니까? 저는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불어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여기까지는 무조건 납기하겠다는 날짜가 있을 것이고 다만 노력해 보겠다 이런 식일 텐데 그 납기하기로 한 날짜가 국민들에게 홍보했던 일정과 맞지 않는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 못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가 2천만 명분을 계약했는데 계약서상에 최종 납기 일자가 안 적혀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가를 대표하고 2천만 명치 뭘 사는데 물건에 납기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발표를 안 하게 못한다. 자, 이런 그러면 주제 그거는 화이자 아닐까요? 모더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까지 100% 납기하겠다는 날짜를 못 밝힐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거는 화이자 모더나 입장에서 뭘 못 밝힌다는 거예요. 납기를 맞췄을 때 오히려 국가가 곤란한 게 있으니까 국가 쪽에서 개방하기 어려운 거지. 제가 보기에는 뭐 기간은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 납품할 때 얘기처럼 마지막 데드라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기별로 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걸 뭐 자꾸 밝히라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몇 명 마취를 접종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니카에 대한 사실 불안감은 있죠. 근데 저희 집사람도 이제 뭐 의료계에 있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아스트라제니카 맞았거든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맞을까 말까 있는데 그래도 뭐 맞아라. 왜냐하면 맞는 게 그래도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또 일을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권할 수 있는 거라서 불안감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근데 약간 정부의 메시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예. 예, 그전에는 이 백신으로 인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다 책임진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은 피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인과관계가 물론 뭐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과관계가 만약에 있다 해도 이거를 인정하고 발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배종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사지마비 왔던 피해자분처럼 일단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다 책임을 진다. 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과관계 입증되면 책임이다 그러면 인과관계 입증 안 되면 책임 안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과관계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개인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예. 국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 내에 뭐 한 달 내라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 인과관계 입증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게 백신과 관련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일단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이게 뭐 아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을 찾는 식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인과관계 입증되면 책임진다. 예.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 책임 안 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어렵죠. 그리고 개인은 절대 불가능하고 예. 또 인과관계가 만약에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백신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있다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 내가 맞으면 나도 사고 당할 수 있겠네 이럴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두 사이에 제가 보기에 약간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좀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주 한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이 애매한 경우가 대다수일 텐데 많죠, 이거를 대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문제인데 이걸 좀 입법적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걸 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 야당은 이런 일에 돈 아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모호하다는 거는 돈 안 주려고 하니까 모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있어 충분한 예상을 책정하고 거기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면 되는 것인데 돈 안 주려고 하니까 모호한 거예요. 보험사에서 돈 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의료 분쟁이 나는 거예요. 만약 보험사가 순풍순풍 돈 주면요 의료 분쟁 예.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황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충분히 책정한다. 이 정도의 원칙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우리가 의사입니까? 그거 하나씩 따져가지고 이건 되고 아니고를 어떻게 법으로 만듭니까? 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노바백스나 아니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 지금 수천만 회분 확보하겠다 해놨는데 이거는 해외에서도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접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거 들여왔을 때 11월까지 그럼 안전성 문제가 확보된다는 거는 어떤 전문가의 예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질본의 그냥 예. 도박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국민들이 불확실한 점이 있으니 제발 저희 야당 쪽에서 자료 요청하고 이러면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뭐 비밀 계약이든 뭐든지 간에 저희가 보고 나서 만약에 국민이 공개할 만하다 그러면 할 것이고 국익을 위해서 지켜야 될 거면 비밀 지킬 겁니다. 근데 왜 야당에게도 자료를 다 안 줍니까? 백신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백신 하다가 사실 문제 생기면 중단했다가 또 마음처럼 예. 30세 30세 이하 했다가 65세 이하 했다가 다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뭐 정부를 탓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의료보험공단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는데 사실은 말씀처럼 가능하면 애매한 경우도 주게끔 저는 이게 예. 저는 입법까지 안 되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만 내려도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은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봅니다. 보상 문제도 좀 유연하게 대응하면 그렇죠. 이제 좀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떤 변수가 앞으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러시아 백신 처음에 네네. 화두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는 뭐 아직까지 러시아 백신 도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은 자 만일의 경우를 가정해서 저희 YTN이 리얼미터와 여론조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 필요하다가 51%, 불필요하다가 38%.
일단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된다. 여기에는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 임상 결과가 저희가 이제 주 접종을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품질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도가 다소 높은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시노백이라고 하죠. 중국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같이 언급이 살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임상 결과를 보면은 한참 뒤떨어집니다. 면역 형성률이 30에서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부작용들도 있는 것들은 보고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언급했던 러시아 백신 정도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정부가 좋다고 했던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임상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다른 백신들을 충분히 검토 선상에 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플랜 B로 일단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예. 플랜 B 정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이든 보면요 거의 뭐 인구의 3배, 4배 이렇게 확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또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럼 그게 또 꺼려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 거냐 물론 저도 뭐 중국 백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사실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만들어서 이게 좀 제대로 되겠어 했는데 차차차차 결과를 보니까 괜찮단 말이죠. 지금 뭐 한 가지만 만든 게 아닙니다. 3-4가지 예. 만들었어요. 4가지인가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확보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변이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변이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확보하는 게 방법이라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정부가 했던 게 뭐냐면요. 김호랑 교수 했던 말이 백신 좋은 거 나면 그거 사면 된다잖아요. 가장 좋은 거 사세요. 그냥 화이자, 모더나 가장 좋은 거 많이 사면 됩니다. 과거의 말 자꾸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하루하루 계속 변하고 예. 있습니다. 변하는 게 대응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정부도 옛날 얘기 많이 도입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예. 옛날 얘기 하지 말라니까 어이가 예. 없네요. 약간. 어쨌든 백신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좀 협력의 자세도 필요한 것 같고요. 곧 이제 또 가정의 달이라 모이는 횟수도 많아질 것 같은데 개인 방역 지키는 거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투자의 꽃이 주식이었다면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 가상화폐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2030 젊은 세대의 투자 열풍이 뜨거운데요. 지난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요. 특히 가상화폐 투자 비중이 큰 2030 세대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은 위원장의 사퇴 청원까지 올라온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히려 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야당의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JP 모건은 이 가상화폐가 사기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는 자체 코인을 개발했죠. 그 미국 통화감독청도 은행이 암호자산을 수탁업을 허용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토큰을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제도화하고 있고요. 투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보호를 하려면 이걸 제도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이나 선진국은 다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하고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정책은 고사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조차 입장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또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고. 예. 자, 여야 의원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요즘 뭐 젊은 세대 코인 열풍이 광풍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 지난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게 국회에서 한 발언이죠.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발언 이후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상화폐 거래가가 또 떨어졌고요. 이 찬반 논쟁이 지금 가열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존 제도권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기존의 은행이라든지 뭐 어찌 보면 보험회사, 증권사에 있는 분이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가상화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제도권에는 없는데 막 지금 하루 거래 금액이 20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가상화폐 집에서 뭐 집사람하고 얘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어디 걸 사야 되냐 우리 인석 측한테도 가끔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만큼 사실은 실물 경제 뭐 신문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매일 거의 주가 뉴스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를
뭐 폐지한다라고 해서 폐지될 문제도 아니고요. 예. 저는 어쨌든 이거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이거를 좀 피해자도 좀 덜 생기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그 거래소를 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게 어쨌든 좀 안전하게끔 이 보호를 해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또 내년부터 과세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과세한다는데 이거를 없애버린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세금 그러니까요. 내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인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세법적으로는 법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어떤 실물직 경제적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어떻게 보호할 거냐,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과세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혼선으로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는 예. 일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그 금융 상품까지 개발될 정도로 이제 국제사회에 편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그렇죠.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리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산 규모도 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만 지금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소위 잡코인 또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의 부작용에 기반해 가지고 이런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부정해 버리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가보면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뭐 아무거나 공시 잘 내면은 갑자기 5천억 되는 회사도 있고 이렇거든요. 코스닥도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은 허용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것이 다소 균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예.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 이것을 자산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걸 닫는다고 해가지고 국제에서의 그런 흐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 오히려 그 흐름에 참여하고 싶은 국내 자본들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가지고 해외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갈라파고스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외과수술적으로 다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다 안 좋은 거다 이래버리면은 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야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계 조류에 따라가기도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치권에서 우선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공부를 해야 되고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규제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부작용이 뭔지 정도를 진단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2017년에 우리나라가 가상화폐나 이면 암호화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두주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런데 뭐 박상기 장관이 와가지고 뭐 몇 마디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규제 쪽으로 많이 틀게 되면서 지금 예. 오히려 이 파이의 상당 부분을 해외 쪽으로 뺏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잘 알고 외과수술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뭐 가격 변동이 크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없애야 된다 아니면 예.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래버리면은 이건 오히려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발언들입니다. 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폐는 제도권에서 좀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오늘 두 분 의견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이 은성수 위원장의 분노한 청년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4050 세대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자산을 이제 모으지 않았냐.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다. 왜 우리에겐 기회조차 없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 주거 문제 등 관련해가지고 청년들의 좌절하고도 맞닿아 있는 이런 문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주식 투자의 대부분 계좌를 만드는 분들이 2030 세대다. 예.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이 어찌 보면 약간 조정기 침체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로 대부분 넘어갔고 대부분 아마 또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분들이 20대, 30대예요. 예. 보통 40대, 50대 분들은 주식하다가 뭐 ETF라도 암호화폐 기반 ETF라도 나오면 해볼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만드니까 아마 글로 가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 정확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우리 세대 정도 한 4050 세대 정도는 뭐 대학 졸업하면은 취직하고 취직했다가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돈 모아서 집 사고 그다음에 애들 뭐 결혼 뭐 키우고 이게 어느 정도 보통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일자리가 예. 일단 잘 없고요. 집값도 굉장히 올랐고요. 예. 또 결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도 많고 네. 결혼해도 또 애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는 분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나쁜 것이다. 폐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이런 방향보다는
피해를 줄여야 된다. 지금 제도권을 들여와서 가능하면 정보를 공개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저도 몇 번 봤는데 이게 왜 가격이 오르고 내릴까를 잘 모르겠어요. 주식 같으면 뭐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는데 이거 호재가 있는 것도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거래소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조금 제도권 안에 들어놔서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래소들은 정부에서 인증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을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피해 봤을 때 우리 주식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가 나면은 그 거래소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게 같이 연동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좀 유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해외 송금할 때도 보면요, 우리가 국제 간 은행 간 결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하거든요. 그 스위프트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안에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바꿔가지고 낮추는 서비스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다 닫아놓고 지금 이제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부가 사실 이렇게 되면 통제력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그런 송금 같은 것들이 어떤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면은 뭐 역외 뭐 자금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환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불안한 지점이 있다는 건 인지하겠지만은 그것만으로 모든 걸 막아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정부가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젊은 세대가 자산 불평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길도 막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신은 집을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집값은 오르는 걸 보면서 자산 불평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참여하기에 자금 규모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몰리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산 불평등은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얘는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메시지만으로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잠재우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공감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자, 오늘 뭐 주말 휴일 동안 이 이슈가 핫했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한테도 질문이 있었는데 가상화폐 문제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 응답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